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 캅29는 대단한 무관심 속에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했던 캅26 이후에 27, 28자까지 관심을 이렇게 쫙 끌어올렸는데 그걸 이어갈 동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필 캅29를 코앞에 두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Thank you very much. Wow.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어떤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아제르바이잔이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의장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내년 개최국이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이라고 하면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탄생한 나라이면서 또 룰라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캅29가 시작하기도 전에 캅30에 관심이 더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캅도 9수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번 핵심 의제도 무관심에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논의됐던 게 바로 새로운 기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개도국이 선진국에 내민 청구서에 답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화석연료에서 멀어지자, 손실과 피해 기금을 마련하자 이런 선언적이거나 아니면 선진국들이 이미 잘 하는 분야에 대한 합의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래 선진국들아 그래서 너네 얼마까지 내놓을 수 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선진국 입장에서 꽤나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캅29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총회를 쭉 팔로우업한 분들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저희 넥스트와 함께 기획기사를 쓴 세계일보의 조희연 기자로부터 이번 총회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끝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조희연입니다. 저는 콥 둘째 주인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바쿠에 있었는데요. 제가 있던 기간 내내 행사장은 굉장히 붐볐습니다.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진 행사장 곳곳에서 협상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열고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하는 등 바삐 움직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콥29 참여자는 6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콥28 참석자 8만 명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지만 기존에 예상된 4만 명보다는 많은 사람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물가였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자 행사장을 찾은 각국 대표단과 단체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곡소리를 냈습니다. 바쿠에 있는 숙박시설은 가격이 평시 대비 20배까지 뛰었고 아제르바이잔이 지정한 콥29 공식 택시는 여타 택시 대비 7배 수준이었습니다.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또한 행사장 밖 대비 훨씬 비싸게 책정됐습니다. 물 한 병에 약 10,000원으로 행사장 밖에 10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각국 대표단과 단체는 각자의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파빌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부스를 운영하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은 이 부스 자리세만 억대를 요구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부스를 원한 국가들은 수십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화석상 시상식을 진행한 기후행동 네트워크의 케빈 버클랜드는 여기 물가 상승률을 보면 기후재원 상승률도 굉장히 높아야 하지 않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과연 콥 행사장의 물가 상승률만큼 재원 상승률도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당사국들은 신규 기후재원 목표로 1조 3천억 달러, 이중 선진국 분담금을 3천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요구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는 협상 기간 내내 좁혀지지 않았고 최종 합의안은 공식 폐막일을 30시간이나 넘겨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진통은 예견돼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각국 대표단은 NCQG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냐고 묻고 다녔다고 합니다. 개막 전에 웬만큼 합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각국 정상이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한 것이 아니라 개막 후에도 브레인스토밍을 한 것인데요. 그만큼 사전 협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협상을 이끌 리더가 없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NCQG뿐 아니라 또 다른 주요 의제인 2035 NDC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NDC 제출 기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개막한 만큼 콥29 동안 NDC를 발표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는데요.
전 의장국인 UAE, 다음의 의장국인 브라질 외에 NDC를 발표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EU와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멕시코, 칠레, 조지아가 1.5도 경로에 부합하는 NDC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강력한 NDC 제출을 결의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니셔티브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떨떠름했습니다. 이들 또한 강력한 NDC 제출을 결의했을 뿐 제출하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니셔티브 출범 논의 직후 열린 EU,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대표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여기 있는 선진국들마저 NDC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캐나다와 스위스 대표만 기한 내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EU 대표로 자리에 참석한 봅코 훅스트라 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위원은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컵29의 핵심 의제는 NCQG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로에너지바도 1부에서는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후 피해, 그리고 2부에서는 이들 나라의 에너지 전환 노력과 이들을 흔드는 강대국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누가 얼마나 낼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후솔루션의 김 의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컵29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의제는 신규 기후재원 목표 NCQG 논의였는데요. 폐막일인 22일을 이틀이나 넘긴 협상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논의에 미 대선 이후의 분위기, 선진국들의 기후 리더십 부재,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컵29 폐막일이 되어서야 NCQG 협상 초안에 처음으로 2035년까지 연간 2,500억 달러라는 명확한 목표 금액이 나와 실망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4일 일요일에 발표된 최종 협상안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매년 1조 3천억 달러 재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 중 최소 3천억 달러는 선진국의 주도하에 개발도상국의 기후 활동을 위한 기후 재원 연간 목표액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산업혁명 이후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의 책임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도국이 요구해온 목표에게도 미달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목표였던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이번 NCQG 협상으로 기후재원 목표는 약 3배 상향되었으나 물가 상승을 반영했을 때 미미한 변화라고 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NCQG는 기후재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목표 규모를 합의한 데 그쳤으며 과거 연간 1,000억 달러 목표에서도 부족했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지원 형태 및 원조 형태 비율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번 합의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종 결정에 포함된 최소 3천억 달러 목표와 함께 제시된 바쿠 벨렘 1.3조 달러 로드맵입니다. 이 로드맵은 2025년 11월에 열릴 차기 컵에서 의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리협정의 핵심이자 NCQG에서도 반영된 주축은 여전히 자발성입니다. 목표 규모와 기후 재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1,000억 달러 목표가 설정된 지 10여 년이 지난 2022년에야 한 차례 목표를 달성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기후 재원 목표가 매년 꾸준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가올 기후재원 논의에서는 단순히 기후재원이라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세부 목표와 추가적인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제 가운데 ESS 및 전력망 확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과연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릴지 아닐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작년 컵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약속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ESS와 그리드 확대, 이게 당연한 수순 같아 보이는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여기에 함께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 밖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한겨레 박기훈 기자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제 행동 의제라고 해서 그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14개의 선언이 발표됐는데 그중 5개 우리 정부가 참여를 했어요.
그 가장 두드러진 게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이고요. 그 밖에 수출 선언, 또 뭐 유기성 폐자원 분야 메탐 저감 선언, 물 선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은 ESS 서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 15일에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해서 영국과 우루과이, 벨기에, 스웨덴 등이 이 서약에 참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주요 내용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경우는 2020년에 250기가와트 정도가 있는데 전 세계에 그거를 이제 2030년까지 6배 늘린 1,500기가와트로 확충하는 것이고 전력망의 경우는 2040년까지 8천만 킬로미터 길이로 추가한다는 거입니다. 이 ESS 서약은 지난해 재생에너지의 3배 확대 서약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전력이 적절하게 생산되지 않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는 원래 또 국회에서 이 관련된 질의가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다시 또 총회장에서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 당시 산업부 답변을 보면 이제 한국의 ESS 용량은 2022년에 10기가와트를 넘어서 세계 4위다. 이걸 6배로 늘리는 건 맞지 않다. 그만큼 배터리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댔는데 결국 참여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아마 국내에서 태양광 등에서 ESS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결과에 대해서 일단 한국이 오늘의 화석상을 2년 연속 받았는데요. 이 오늘의 화석상은 기후행동 네트워크라고 하는 전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에서 주는 상인데 기후협상의 진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가 주는 상, 불명예죠. 그러니까 99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한국은 작년과 올해 2번 이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유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금융, 그러니까 뭐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가 전 세계 화석연료 산업에 돈을 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OECD 차원에서 이 공적금융 화석연료 지원을 하지 말자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거에도 한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의 회원국들이 따라야 할 수출 시중 협약에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넣자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11개 참가국 가운데 한국과 튀르키예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제 총회 주요 결과 중에서는 국제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것 뭐 이런 게 이제 총회의 성과라고 꼽히는데요. 2015년에 파리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이제 달성된 거라고 평가가 됩니다. 원래 작년에 이제 타결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불발됐다가 이제 올해 합의가 됐고요. 이 내용은 이제 파리 협정 6조와 관련된 것인데 6조는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협력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또 이 거래를 위한 시장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견해차가 있었고 이 쟁점은 이제 불일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적이 좀 과다하게 발행되거나 아니면 이 해당 지역에 외려 피해를 끼치는 문제 같은 것이 이제 감춰지는 문제가 있다는 이제 개도국들의 주장들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이번 실적 이번에는 이런 거래에 필요한 이제 지침, 세부 지침, 또 등록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또 거래 보고는 어떻게 할지 같은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아직 국제 시장이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몇 개 나라들은 이 다자간 혹은 양자간 협의를 통해서 이 감축 실적 이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나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 주도적이고. 한국도 2030년 감축 목표 중에서 약 11%에 해당하는 3,750만 톤을 이 국제 감축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COP30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그리고 전망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콥29에는 리더가 없었지만 콥30에서는 의장국인 브라질이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불평등 문제와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콥30 협상 또한 적극적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환경단체 글로벌 옵티미즘의 수 레이드 기후재원 고문은 룰라 정부 들어서 브라질에서 큰 변화를 봤다며 브라질에서 열리는 콥30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브라질은 기후의제에 있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질의 콥30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캅은 기후변화와 국제협력을 강조한 브라질 룰라 정권이 주최하는 캅이라는 점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에 거주하는 원주민, 그리고 자유로운 액션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연금융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겁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11월 19일 G20 정상회의에서 내년 컵30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죠.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올해에 이어 금융과 재원 논의가 계속될 것이고 생물 다양성과 자연 보호에 대한 중요한 의제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 컵29에서 다수 국가들은 2035년 NDC를 발표했습니다. 컵30을 앞두고 각국은 주요 제출 기한을 맞이하면서 2035년까지의 국가 배출 감축 목표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인데요.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단순히 탄소 감축을 넘어서 메탄과 같은 슈퍼 오염 물질을 포함한 범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아직 2035 NDC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로 컵30을 앞두고 기후변화 피해 대응을 위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할 시점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올해 컵29에서 받은 오늘의 화석산 1위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아마존 우림에서 열리는 기후총회인 만큼 이제 열대 우림 파괴를 막기 위한 계획 등이 나와야 할 것이고요. 또 올해 말까지 원래 파리협정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당사국들은 NDC 이행 보고서, 이걸 경영 투명성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걸 제출해야 하고 또 내년 2월까지 2035년 NDC가 제출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와 관련된 논의가 내년 중에 있을 것이고, 이는 말하자면 이제 현 단계에서 인류의 온실가스 감축 성적과 또 새롭게 만들 목표를 이제 취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년 이제 기후총회 때는 배출량 격차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이게 현재 당사국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파리 협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어떤 격차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아마 이를 두고 내년 중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브라질 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을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목표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제가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의장국인 브라질이 이번 아제르바이잔 총회 때 가장 먼저 2035년 NDC를 제출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총회 마무리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이 내년 기후총회를 전환총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총회 무용론이 좀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